네, 법적으로 사람이란 두 번째 시간. 지난 시간에는 일부러 이제 그 사람이 언제 사람이 되는가, 그 시점에 관한 그런 이야기를 했었고요. 이번 시간에는 사람은 언제 사람이 아닌 게 되는가, 사람의 죽음에 관한 그 내용입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적으로 사람이 죽는 시점은 우리 판례는 심장이 영구히 정지되었을 때, 그때를 죽음의 시점으로 봅니다. 일단 심장이 죽어야 된다. 근데 이렇게만 얘기하면 또 다양한 애매한 문제점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심장, 예를 들어 그러면 심장인데 인공심장을 부착했다. 완전 인공심장 전체. 그럼 무슨 좌심실에 설치하는 그런 그 보조장치 말고 심장 전체를 인공심장으로 했다라고 하면 원래의 심장은 죽은 거죠. 그럼 그 사람 죽은 것이냐? 그런 또 의문이 들죠. 물론 죽은 걸로 안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심장이 죽었을 때 이제 죽은 걸로 보는데, 뇌사라는 게 있죠. 뇌사. 일단 그 사람의 뇌는 이렇게 생겼다고 해요. 이렇게 생겼는데, 이쪽 이제 주로 그 바깥쪽에 있는 대뇌 부분이, 사고를 하고, 기억을 하고, 인지하고, 이런, 조절하는, 그런 좀 고차원적인 그런 기능들을 하고요. 그 나머지 부분들의 이제 뇌간, 뇌줄기라든지, 손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원초적으로 우리가 생명유지장치, 그 생명유지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절을 해주는, 생체 기능을 조절해주는 그런 역할들을 주로 하게 된다고 해요. 제가 뇌 전문가는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대강 그렇다고 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뇌사라는 것이 있고, 또 우리가 흔히 식물인간이라는 용어도 많이 쓰죠. 좀 다른 개념으로 사용을 하고 있죠. 뇌사라는 것은 이제 다 죽었다는 거예요. 뇌 전체가. 대뇌를 비롯해서 그 나머지 부분들, 뇌간이라든지 손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죽었다라는 것을 이제 뇌사라고 하고요. 그 다음 식물인간이라는 것은 그 나머지 부분은 괜찮은데 대뇌 부분만 이제 정지되었다라고 해서 의식이 없는 거죠. 의식이 없는데 자발호흡을 하고 심장이 뛰고 이런 내분비계가 잘 조절되고 이런 기능들은 하고 있다는 거죠. 다만 대뇌가 정지됐다는 거지, 의식이 없다는 거죠. 식물인간의 경우에 당연히 스스로 살아있는 거죠. 사람은 죽은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을 과실로 죽게 한다면 과실치사가 되고요. 식물인간 상태에 있는 사람한테 질식을 하게 해서 혹은 약물을 주입한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죽였다라고 하면 살인죄가 성립이 됩니다. 당연히. 뇌사자는 어떻게 되느냐? 뇌사자. 통상 이제 뇌가, 우리가 생각해보면 뇌가 다 죽었어. 다 죽었다고 한다면, 그죠? 심장이 더 이상 뛸 수가 없죠. 뇌에서 뭔가 신호를 컨트롤을 못 해주니까. 당연히 자연히 죽게 됩니다. 그냥 두면 자연히 죽게 됩니다. 근데, 호흡을 강제로 이렇게 시키면서 영양을 급여를 하고, 이런 조치들을 통해서 살려놓는 거죠. 억지로 살려놓는 것이다. 그럼 가만 놔두면 당연히 죽을 건데 살려놨다는 거죠. 이 사람은 살아있는 상태인가? 그러면 아까 심장이 정지하기 전까지는 살아있는 거예요. 법적으로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람을 이 뇌사자라 하더라도 인공호흡기를 제거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죽게 했다면 그럼 살인죄가 되는 거죠. 과실로 그렇게 했으면 과실치사가 되는 것이고, 그게 의사 등의 어떤 업무상 그런 주의 의무가 더 높은 그런 사람들이 죽음에 이르게 했다면 그것은 업무상 과실치사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법은 그 한 가지 이제 예외를 두고 있죠. 뇌사에 관해서. 뇌사자의 경우에는 이제 그 소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인데, 또 장기 이식 같은 것들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기왕 소생할 가능성이 없는 이 뇌사자의 장기를 이식받아서 다시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을 많이 살리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이제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그 뇌사자의 장기를 적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죠. 뭐 장기 중에는 적출함으로써 자연히 이렇게 사망에 이르게 되는 그런 장기들도 있고 아닌 것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심장 같은 경우는 심장을 당연히 적출하면 당연히 죽게 되겠죠, 뇌사자는. 근데 그 외에 뭐 신장이라든지 콩팥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간의 일부죠. 그다음 뭐 골수라든지 뭐 췌장, 췌도, 소장 뭐 이런 부분들은 일부를 적출하더라도 적출된 사람이 그대로 뭐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규정하고 있죠. 뇌사자에 관해서 뇌 전체의 기능이 되살아날 수 없다라고 판정된 그런 사람을 이제 뇌사자라고 하고,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별도의 개념을 만들어서 사람 중에서 뇌사자를 제외한 사람, 이 사람을 살아있는 사람, 이렇게 좀 중간자적인 형태로 뇌사자를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뇌사자의 경우에는 이제 모든 장기를 이제 그 적출할 수 있도록, 그래서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뇌사자인데 유족이 이제 그 보호자죠. 그 가족들이 장기 이식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면은 이야기가 이제 그걸 계속 그러면 그 사망할 때까지, 심장이 최종적으로 멈출 때까지 계속 그 중환자실에서 그런 인공적인 생명 유지, 그런 조치들을 계속 무의미하게 이어가야만 하는가라는 부분이죠. 이 부분에 관해서 이제 이야기는 안락사 혹은 존엄사, 뭐 이 부분에 관한 이야기로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자, 전통적으로 일단 안락사라는 것은 이제 적극적 안락사 그리고 소극적 안락사 뭐 이렇게 구분을 해왔었습니다. 적극적 안락사라는 것은 적극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해서, 통상 이제 약물 주입이죠. 약물을 주입해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이야기하는 거죠. 반면에 이제 소극적 안락사는 아까 뇌사자의 경우에 있어서 인공호흡기 같은 것들을 제거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죽게 만드는 그런 것들을 이제 소극적 안락사라고 하는 거죠. 근자에 들어서는 이제 이 소극적 안락사를 안락사라는 용어의 어떤 거부감 뭐 그런 것 때문에 존엄하게 죽도록, 자연스럽게 죽도록 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존엄사라는 용어를 사용을 하고 있죠. 자, 이와 관련해서 그 1997년도에 그 서울에 있는 보라매 병원이라는 병원에서 그 한 사건이 있게 되죠. 그 어떤 남성분이 이제 머리를 다쳐서 응급실로 이제 실려오게 되죠. 실려왔는데 이분이 이제 의식이 없어요. 그래서 뇌에 이제 출혈이 생긴 거죠. 넘어져서 머리를 부딪히면서 뇌혈종을 제거하고 뭐 이런 수술들을 했다고 해요. 했는데 의식이 아직 돌아오지 않는 상태이고 경제적으로 좀 힘든 상태였다고 해요. 그래서 이 부인께서 이 며칠 동안 2, 3일 정도 이제 의식도 돌아오지 않고 자발호흡도 돌아오지 않는 상태이고, 이러다 보니까 이거 무의미한 치료를 이어갈 수가 없다. 경제적으로도 너무 힘들고 그래서 이거 감당할 자신이 없기 때문에 남편을 퇴원시키겠다라고 했죠. 그랬더니 병원에서 뭐 당시에 관행이 그랬겠죠, 당연히. 그러면 이거 호흡기 제거하면 돌아가실 수도 있다라는 부분들을 이제 설명을 하고 사망에 따른 뭐 어떤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 민형사상 뭐 어떤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 이런 각서도 하나 쓰고 그렇게 갔겠죠. 퇴원을 시켰는데, 그래서 당연히 이제 호흡기 병원에서 제거하고 나서 이제 수동호흡기로 이렇게 보통 태워가지고 그 앰뷸런스로 댁까지 이제 모셔다 드리고 거기서 이제 제거를 한 거죠. 제거하고 몇 분 후에 당연히 이제 자발호흡이 안 돌아오니까 사망을 했다 이거죠. 사망을 했는데 이 사건에 이제 있어서 이게 형사 기소가 됩니다. 기소가 돼서 최종적으로 그 부인은 이제 살인죄로 처벌을 받게 됐고요. 의사 같은 경우에는 그 살인을 방조했다라고 해서 살인 방조죄가 성립이 돼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형사처벌을 받게 됐죠.
자, 이 사건 이후로는 이제 병원에서 해줄 수가 없는 거죠. 아무리 소생 가능성이 없고, 아무리 뭐 무의미한 이 생명 연장 조치다라고 하더라도 이 호흡기 제거, 그런 자연스러운 죽음을 맞게 해줄 수가 없다는 거죠, 이제. 살인범이 되는데, 어떻게 해요? 못하는 거죠. 그래서 쭉 못하고 있었어요, 계속. 2008년도 한 10년 가까이 흘러서, 이제 10년이 넘었죠. 10년 후에, 약 10년 후에, 어떤 이제 할머니께서 그 병원에 와서 이제 폐 조직 검사를 하는데, 그 조직 검사 시술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제 사고가 나죠. 사고가 나서, 출혈이 생기고, 그래서 의식불명 상태로 빠져들게 됩니다. 연세도 높고, 그러다 보니까 추가적인 뭐 어떤 소생의 가능성이 없다. 가족들은 인공호흡기 제거해달라. 그래서 자연스럽게 명이 다 하면은 돌아가실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하는데, 그 전에 보라매 병원 사건처럼 살인 방조죄로 처벌받을 그런 위험을 무릅쓸 수가 없죠.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걸 못 해준다라고 해서 소송을 내죠. 이거를 제거해달라라는 이제 민사소송을 내게 됐고요. 그 가족들이, 할머니 가족들이. 그래서 결국 이제 대법원까지 가서 이게 이제 제거하라, 호흡기 제거하라라는 판결이 나게 됩니다. 그게 확정이 됐고요. 그게 이제 2009년 5월의 일입니다. 그 대법원 판결이. 그 판결에 따라서 이제 그 병원에서는 호흡기를 제거를 해줬고요. 해줬는데 자발호흡이 이루어지다가 꽤 더 사시다가 이제 돌아가셨어요. 이 판결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그런 존엄사 논의가 이제 본격적으로 좀 시작되게 된 거죠. 판결에서 기준들, 연명 치료를 더 이상 중단할 수 있는 어떤 요건들과 절차들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기준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걸 받아들여서 우리가 이제 쭉 논의 끝에 그로부터도 한참 지났죠. 그로부터도 한참 지나서 불과 지난해입니다. 지난해 2년이 안 됐죠. 지난해에 이런 법을 제정을 하죠. 약칭으로 이제 연명의료 결정법이라고 부르고요. 이름 굉장히 길죠.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에 관한 법률, 되게 긴데 짧게 이제 연명의료 결정법. 발음도 어렵네요. 자, 이게 이제 2018년 2월 4일 날 시행돼서 지금 현재까지 이제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이제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규정을 하게 되었지요. 이 법에 따르면은 이제 임종 과정 중에 있는 사람에 관해서 이제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는 그런 요건들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임종 과정 중이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래서 임종 과정 중이 뭐냐? 이런 거죠. 자, 치료에도 회복이 안 되고, 회생 가능성이 없고, 급속히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 임박해야 된다. 라는 거죠. 요건이 굉장히 엄격합니다. 그래서 죽기 직전이라야 되는 거죠. 죽기 직전. 그래서 이건 너무 이제 좀 조심스러운 게 아닌가 하는 비판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환자들에 대해서 본인이 평소에 사전에 그런 연명의료 의향을 어떤 표시해 놓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제도들을 만들어 놓죠.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라는 거라고 해서 이런 거를 사전에 이렇게 등록을 해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전산망에 등록이 되고 내가 의식이 없을 때, 내 의사를 표현할 수 없을 때 이게 의료기관에서 열람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 의사는 평소에 이랬었구나.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더 이상 나는 중단했으면 좋겠다. 뭐 그런 부분들을 표시해 놓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대로 이제 시행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자, 이런 연명의료 의향서를 이제 작성해서 등록을 하게 되는데, 이 등록 기관이 쭉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가장 쉽게 찾을 수 있는 곳은 전국망을 가지고 있는 우리 건강보험공단에서 이 업무를 하게 됐죠. 그래서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나 뭐 그런 데 가셔가지고 상담을 하시고
그렇게 등록해 놓으시는 것도 이제 가능하시다. 그다음 이제 환자의 의사를 확인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경우의 수들이 있겠죠. 그래서 환자의 의사 능력이 있을 때는 당연히 이제 의사하고 같이 해서 연명의료 계획서라는 것을 이제 작성하게 되고요.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 이런 것들을 작성하고 의사의 확인을 받고 이런 식으로 환자의 의사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데 환자의 의사 능력이 없으나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을 때, 자, 이런 경우는 이제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가 이미 작성된 경우겠죠. 의식이 있을 때, 멀쩡할 때. 그래서 의사 2인이 확인하면 가능하다. 그리고 이런 게 없다라고 하는데 가족 2인 이상의 일치하는 진술, 이런 걸로 가름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런 경우에도 평소에 이 환자께서 그런 말씀을 해오셨다라는 가족 2인 이상의 어떤 일치된 진술, 그런 걸로 그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환자가 의사 능력이 없고 환자의 평소 의사도 확인할 수 없을 때, 이런 경우에는 환자 가족 전원의 합의 그리고 의사 2인 이상의 확인, 이런 걸로 환자의 의사를 가름하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중단할 수 있는 연명의료의 종류는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심폐소생술, 슛 하는 거. 그 다음에 인공호흡기, 그 다음 혈액투석, 그 다음에 항암제 투여, 뭐 이런 부분들이죠. 요 네 가지를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를 중단함으로써 자연히 존엄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길을 열어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굉장히 엄격하게 이런 존엄사에 관해서 이 법이 시행된 지도 지금 2년도 채 안 된 거죠. 그 죽기 직전에 저게 가능하다는 거죠. 임종 과정 중에 있어야 되고 급속히 증상이 악화돼서 죽음에 임박한 때, 그런 때에만 허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너무 제한적이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고요. 나아가서는 이제 적극적인 안락사, 앞서 말씀드렸던 적극적인 안락사, 이런 부분에 관해서도 좀 허용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걸 사실 허용하는 국가들이 몇몇 국가가 있습니다. 스위스를 비롯해서. 얼마 전에 지난해였던가요? 그 104세의 그 호주에 계시는 어떤 생태학자죠. 구달 박사라는 분이 이제 호주에는 그게 적극적 안락사 허용되지 않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스위스로 날아가서 안락사를 택하신 뭐 그런 사례들도 보도가 되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뭐 그 전 세계 곳곳에서 안락사가 허용되지 않다 보니까 그렇게 그 안락사를 하기 위해서 스위스로 혹은 네덜란드로 이렇게 가시는 분들이 있게 되죠. 그 적극적 안락사에 관해서 뭐 책 한 권을 소개해 드리자면 우리 나는 죽을 권리를 소망한다, 이런 책이 있습니다. 한번 시간 되면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친구가 이제 젊은 사람이 뭐 19세였던가 뭐 하여튼 성인이 될 무렵에 이제 교통사고로 전신이 마비되죠. 그리고 감각들을 대부분 잃게 됩니다. 시각도 잃고 뭐 청각도 잃고 뭐 그렇게 되면서 이제 병상에 누워서 그 아무런 몸도 이제 꼼짝할 수 없고 뭐 그런 상황에서 그 손끝 하나 이제 겨우 까딱할 정도, 그 정도 상태로 그 의사 표시를 해서 그 자신의 어떤 그 대통령한테 날 죽게 해달라라는 청원서도 놓고, 그다음에 그런 과정들에 대해서 책도 이렇게 펴낸 거죠. 어머니를 통해서. 생각해보면 굉장히 짠합니다. 이 책을 어떻게 펴냈을까? 우연히 이제 손가락 하나를 까딱할 수 있는, 잠시 까딱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이제 감각을 얻은 거죠. 그래서 어머니가 쭉 이제 알파벳을 읊어주고 그 중에 자기가 선택하고 싶은 데다가 손가락을 까딱해서 표현을 하고, 그렇게 한자 한자 그렇게 써내려간 그런 책이죠. 3년째 되는 해인가 그 어머니가 의사의 도움을 받아서 결국 이 친구의 어떤
그 소망을 들어주게 되는 거죠. 죽도록 그 약물을 주입해서 죽게 하죠. 그 뒤에 결국 뭐 기소될 위기에 처했으나 기소는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간 되면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이제는 뭐 이런 그 존엄사에 관한 조금 더 완화된 그런 부분들과 나아가서 이제 적극적 안락사에 관한 어떤 사회적인 논의도 좀 활발히 더 일어나서 이렇게 법제화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좀 무거운 주제라서요. 좀 조용히 진행을 해봤습니다.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